안녕하세요. 이곳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 책틈입니다. 우천시 실내체육관에서 만나요. 야외 행사를 준비하는 한 학교에서 이런 안내 문구를 보냈더니 한 학부형이 우천시가 어디냐? 도대체 왜 우리 동네에서 안 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우천시까지 가서 하느냐? 이런 답장을 보내왔다면 어땠을까요? 그런가 하면 대관절 왜 쉬지 못하는 거죠? 이랬더니 대관절이 무슨 날인데 쉬어야 하냐? 이런 대답이 왔다면 또 어땠을까요? 그 밖에 심심한 사과도 있습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이랬더니 지금 장난하냐? 왜 맛있는 사과를 주지 심심한 사과를 주느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설마 이 정도일까 싶지만 이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가끔 말하다가 적당한 낱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 말을 잠깐 멈췄던 순간이 있고 또 언제부턴가는 이거 저거 그거 있잖아 이렇게 대충 뭉뚱그려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말로 잘 표현되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 누구나 있습니다. 어른들의 어휘력은 내 감정을 품위 있게 전달하고 타인과의 공감과 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듣기만 해도 쑥쑥 어휘력이 올라가는 어른들의 어휘력을 키우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잊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오늘 흘려듣고 내일 또 흘려듣는다고 해도 자주 듣다 보면 귀에 익숙해지겠죠. 이 정도만 알면 어디에서건 무시당하지 않도록 책 틈에서 어휘력 키우는 단어들 자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른들의 어휘력은 왜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소설의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이 쓴 소설 1984에는 독재자들이 시민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수를 줄이는 정책을 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휘의 양이 줄어들면 생각의 폭이 줄어들고 생각의 폭이 줄어들면 시민들은 영원히 우리의 지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논리죠.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줄어들면 시민들은 우리들이 쓰는 말의 의미조차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에서 1984에 등장하는 독재자들은 시민들이 쓰는 어휘의 수준이 곧 시민의 의식 수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이 현재 우리의 수준인 거죠. 그런데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꼭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문맹률은 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을 읽고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인 문해력은 49.8%에 그쳤습니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국어 능력이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에 했던 한 조사 결과에서도 문해력은 OECD 33개 국가 중에서 16번째로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모르는 단어를 접하거나 적절하게 낱말을 사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일이 생각보다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립국어원의 조사에서도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맞닥뜨린 적이 있다는 성인은 89%였습니다. 드라마나 오락 프로에서는 모르는 단어가 적더라도 뉴스나 교양 프로에서 종종 모르는 단어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숫자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르는 어휘가 있다는 응답 결과가 2015년과 2020년 사이
6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가 갈수록 어른들의 어휘력도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혹시 대화 도중에 말을 끊고 방금 네가 말한 그 단어가 무슨 뜻이니? 이렇게 물어보기는 애매하죠. 적당히 대화의 흐름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 짐작이 잘못된 짐작이라면 곤란하겠죠. 오늘은 어른들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일상 어휘력을 모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책 틈이 정리해주는 동안 여러분은 우주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세상 시름을 잊고 편안하게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어휘력 쑥쑥 올려볼까요? 우선 몸풀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볍게, 아주 가볍게, 쉬운데 틀리는 단어들, 설마 했는데 누군가는 모르고 있는 어휘부터 살펴볼까요? 설마 모를까 싶지만 모르는 사람이 실제로 많아 화제가 됐던 사흘입니다. 한 누리꾼이 3일 연휴인데 왜 사흘 연휴라고 썼냐 그래서 화제가 됐죠. 3일은 셋에서 사흘, 4일은 넷에서 나흘, 5일은 다섯에서 닷새, 6일은 여섯에서 엿새입니다. 이제 몸풀기 되셨나요? 다음은 금일, 금요일로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이 아니고 한자 이제 금을 쓰는 오늘입니다. 명일은 밝아오는 날, 내일이고 작일은 어제작을 써서 어제를 말합니다. 한자가 참 중요하죠. 명일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이길, 이길은 다음 날을 의미하긴 하는데 주로 어떤 시점의 다음 날, 정한 날의 다음 날을 말할 때 씁니다. 7월 17일에 이길에 행사가 열립니다. 이러면 행사는 7월 18일에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쌤님, 쌤님에서 선생님이 절대 아닙니다. 쌤님은 조선시대 공직 중의 하나인 생원의 줄임말이고요. 얌전하고 소심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쌤님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믿었다. 믿었다는 조금 덥다가 아닙니다. 믿었다는 믿음직스럽다는 뜻이고요.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못 믿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 유명했던 심심한 사과에 심심하다.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의미를 가진 심심하다와는 별개로 한자 심할 심과 깊을 심이 합쳐진 말입니다. 마음이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의미죠. 심심한 사과는 진심 어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과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대관절, 큰 관절, 그런 뜻 아니고요. 공휴일도 아닙니다. 대관절은 여러 말할 것 없이 요점만 말하자면 이런 뜻이고 대체, 도대체를 대신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관심이 없는 철학을 두고 쇠를 연구하는 철학, 금속학으로 아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철학은 공대에서 쇠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고 인간과 지혜의 근본 원리를 추구하는 인문학입니다. 이 학문을 피타고라스는 필로소피라고 이름을 붙였고 철학은 일본의 니시 아마네가 지은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말도 안 되게 너무 쉬운 것들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셨다면 책틈의 구독자님들은 부끄럽지 않은 월등한 어휘력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제 몸풀기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편안한 어휘력 훈련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써 일했는데 허무하게 본래의 상태로 돌아갔을 때 말짱 도루묵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도루묵은 도토리묵 같은 묵의 종류가 아닙니다. 도루묵은 등이 누리끼리한 생선, 은어를 말합니다. 말짱 도루묵의 유래는 조선시대의 한 왕이 피난길에 묵어라는 생선을 먹게 됐는데요. 피난길이니까 왕이라고 하더라도 먹을 것이 변변치는 않았겠죠. 피난길에 먹은 생선이 얼마나 맛있게 느껴졌겠습니까? 왕은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 이름이 묵어가 뭐냐, 너무 형편없는 이름이다. 앞으로는 은어라고 귀하고 아름답게 부르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묵어는 은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난이 끝나 다시 궁으로 돌아온 왕은 그때 먹었던 그 생선 맛이 자꾸 떠올랐죠. 그래서 은어를 차려오라고 지시를 내렸는데요. 궁궐에 돌아와 이미 궁중의 화려한 성찬에 다시 익숙해진 왕의 입맛에 은어가 예전만큼 맛있게 느껴질 리가 없겠죠. 왕은 너무 실망해 은어가 웬 말이냐, 도로 묵어라고 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에서 도루묵이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말짱 도루묵이 생겨났습니다. 맛이 좋지 않은 도루묵은 어부들도 좋아하지 않아 바다에서 힘들게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도루묵만 잔뜩 들어있으면 힘써서 한 일이 아무 소용없게 됐다는 의미로 말짱 도루묵을 쓰게 됐다고도 합니다. 1월, 2월, 3월, 4월 1년 12달을 양력으로 부르는 건 간단한데요. 음력으로 부르는 건 익숙치 않은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1월은 정월이고 2월, 3월 지나 10월까지는 그대로 부르는데 11월은 동짓달이라고 하고 12월은 섣달이라고 합니다. 동짓달은 24절기 중에 동지가 들어있어 동짓달이고 섣달은 설이 들어있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음력 12월을 한 해의 첫 달로 잡기도 했고요. 동짓달을 첫 달로 잡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섣달이라고 부르게 된 계기입니다. 그렇다면 섣달 금음은 언제일까요? 금음날은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섣달 금음날은 1년의 마지막 날, 음력으로 12월 30일입니다. 향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여기서 향년은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향년 20세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면 틀린 거죠. 이럴 때는 향년이 아닌 방년을 써야 합니다. 방년은 20대 전후의 나이를 말합니다. 오금이 절인 적 있으세요? 오금이 절이다의 오금은 어딜까요? 바로 무릎 뒤쪽입니다. 무릎 뒤쪽이 저리면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잘못이 들통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 오금이 저린다고 표현합니다. 메밀국수, 모밀국수, 냉모밀에서 맞는 말은 메밀입니다.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는 메밀꽃이 핀 풍경을 소금을 뿌린 듯이 하얗게 피어있는 꽃들로 묘사했는데요. 메밀꽃이 지고 나면 거기에 검은 빛을 띤 열매가 맺히는데요. 이 열매를 잘 말려 가루내 메밀묵과 메밀국수를 만들어 먹습니다. 메밀을 함경도 사투리로는 모밀, 모밀국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표준어는 메밀국수, 메밀묵, 메밀입니다. 메밀 소바는 소바가 일본어로 메밀이기 때문에 메밀이 되겠네요. 일본에서는 메밀국수를 소바키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메밀국수를 먹다가 면을 더 추가할 때 쓰는
사리추가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사리를 일본말의 잔재로 아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리는 순 우리말입니다. 실이나 국수가 흩어지지 않게 동그랗게 포개놓은 모양을 사리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사리다에서 왔고요. 몸을 사린다고 할 때 그 사린다도 어렵거나 지저분한 일을 피해 몸을 아낄 때 비유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국수 한 사라 더 주세요에서 사라는 일본말일까요? 맞습니다. 사라는 접시를 말하는 일본어입니다. 음식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콩나물과 비슷한 숙주나물은 옛 문헌에는 녹두기름 또는 콩의 싹, 녹두의 싹이라는 뜻에서 두아체, 녹두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숙주나물로 불리는 이유, 신숙주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사육신 사건 때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키고 죽어간 사육신들과 달리 신숙주는 이들을 배신하고 수양대군에게 일러바쳐 왕위 찬탈에 기여했죠. 이 때문에 세종대왕과 문종의 유지를 어긴 변절자로 신숙주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녹두나물은 다른 나물보다 쉽게 물러지고 금방 쉬고 상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맛이 간다는 의미에서 백성들은 변절한 신숙주를 녹두나물 대신에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을 붙여 신숙주를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전해집니다. 왕위 찬탈에 성공한 수양대군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가는 왕을 능멸한 죄를 받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변절자인 신숙주와 쉽게 상하는 숙주나물의 특성을 비유한 거죠. 거기다가 숙주나물은 만두소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만두소를 만들 때 숙주를 짓이기기 때문에 숙주나물을 짓이기면서 신숙주를 욕하고 비난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책 틈과 함께 하시면 어휘력 상식도 풍부해집니다. 이번에는 감쪽같이 사라졌다에서 감쪽. 이 감쪽은 정말로 먹는 감의 한쪽을 말합니다. 달고 맛있는 곶감을 누가 먹을세라 몰래 흔적도 없이 아주 날쌔게 먹어치웠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여름 무더위가 싹 사라질 무서운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통할 때 도무지 안 통해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도무지는 도모지라는 형벌에서 유래했습니다. 도모지는 조선시대 나라에서 내리는 형벌이 아니라 민간에서 행해지던 형벌 가운데 하나인데 어떻게 벌을 줬냐면 물을 묻힌 한지를 얼굴에 겹겹이 올리고요. 이 한지에 물기가 마르는 동안 숨을 못 쉬게 돼 서서히 죽게 되는 형벌입니다. 도무지는 이 도모지라는 형벌에서 유래한 말이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도무지 방법이 없다. 도무지 이야기가 안 통한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최근 OTT 넷플릭스에 개봉된 드라마 시리즈 돌풍에서는 대통령을 시해할 때 물에 적신 솜과 손수건을 사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때 이 도모지라는 형벌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 잔혹한 형벌을 행하는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됐습니다. 무서운 말을 했으니 아름다운 우리말도 해볼까요? 별이 무리지어 있는 걸 은하수라고 하죠. 별을 은빛 강물로 표현하다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순 우리말로는 미리내입니다. 미리내는 용을 말하고 내는 강물이니까 미리내는 용의 냇물이라는 뜻입니다. 밤하늘에 아름다운 미리내를 보듯 편안하게 책 틈을 계속 들어주세요. 이 은하수라는 말이 들어간 아름다운 우리 동요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여기서 삿대, 이 삿대는 배를 저어 앞으로 나가게 하는 막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래한 말이 삿대질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손을 내젓는 모습이 삿대질과 비슷해 이런 표현이 생겼는데요. 기왕이면 삿대질하지 말고 차근차근 말로 해서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나브로는 부사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런 뜻이고요. 바야흐로는 이제 한창, 이제 막 어떤 현상이 이루어갈 때 씁니다. 너무 무더워서 녹초가 되었어에서 녹초는 들판에 드러누워 있는 푸른 풀의 녹초가 아니고 녹은 초를 말합니다. 녹초가 됐다는 건 초가 녹은 모양처럼 흐물흐물 바닥에 녹아있는 초처럼 사람도 쓰러질 지경으로 힘들 때 사용합니다. 을씨년스럽다는 날씨가 흐릴 때도 쓰고 마음이 쓸쓸하거나 분위기가 쓸쓸하고 스산할 때도 을씨년스럽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을씨년은 을사년에서 유래했습니다. 을사년은 을사보호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해입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에게 을사년은 아픔과 고통의 해였고 그래서 몹시 쓸쓸하고 어수선할 때 을사년스럽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이 변해 을씨년스럽다가 됐습니다. 문외한이라는 단어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문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문 밖에 있으니 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외한이라고 하면 어떤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번에는 갱신과 경신에 대해 알아볼까요? 경신과 갱신은 이미 있던 걸 고쳐 새롭게 하는 걸 말합니다. 한자도 둘 다 똑같이 쓰는데요. 그런데 실제 활용하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관계에서는 주로 그 기간을 연장할 때 갱신을 씁니다. 전세 계약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 보험 갱신 등으로 쓰고 경신은 기록을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 경신, 주가 신고가 경신, 금값 최고치 경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경신하고 면허나 보험은 갱신한다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이번 어휘력 영상은 주변의 가족이나 자녀들과 공유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제와 결제, 이를 쓰는 결제와 이를 쓰는 결제도 볼까요? 먼저 이를 쓰는 결제는 결제 서류처럼 아랫사람이 제출한 안건을 결정권자인 윗사람이 검토하고 허가 승인하는 걸 말하고요. 이를 쓰는 결제는 거래 관계를 청산하는 걸 말합니다. 결제자금, 카드 결제 이렇게요. 서류에 서명하는 건 이의 결제, 돈을 갚는 건 이의 결제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타령을 듣다 보면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까투리는 꿩이고 그 중에 암컷 꿩을 말합니다. 수컷은 장기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꿩고기를 이용한 음식을 먹기도 했고 주로 북한 지방에서 만두나 냉면에 꿩고기를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감추는 것을 말하는 시침이 뗀다는 말도 꿩을 잡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꿩을 잡는데 매를 사용했는데요. 이런 매사냥으로 꿩을 잡을 때 훈련이 잘 돼 있는 매를 도둑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매에 꼬리표를 달아 자신의 매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꼬리표를 바로 시침이라고 부릅니다. 매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이 시치미부터 떼고 나서 매를 훔쳐갔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감추는 걸 시침이 뗀다라고 하게 됐습니다. 까투리 했으니 꼬투리도 살펴볼까요? 너는 왜 꼬투리만 잡니에서 꼬투리는 콩이 들어있는 껍질을 말합니다. 대보름에는 호두처럼 딱딱한 견과류를 깨먹고 이걸 부럼이라고 하죠. 부럼은 부스럼에서 온 말입니다. 요즘에는 부스럼에 좋은 약도 많고 치료가 잘 되지만 옛날에는 부스럼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아주 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비는 대보름날 견과류로 영양 보충을 하면서 한 해 동안 부스럼 없이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랬습니다. 부럼은 이 부스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너무 괄괄해. 여기서 괄괄하다는 말은 주로 성격이 우악스럽거나 큰 소리로 거칠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고 괄괄하다고 하는데요. 이 괄괄하다의 어원은 요즘은 옷에 풀을 먹여서 입는 일이 드물지만 예전에는 옷에 풀을 먹여 다려 입거나 여름 이불에도 풀을 먹여서 사용했는데 이때 풀을 너무 많이 먹이게 되면 천이 빳빳해지고 감촉도 좋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비유해 성격이 거친 사람에게 괄괄하다고 비유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씨도 안 먹힌다, 씨가 먹히지 않는다,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여기서 씨는 과일의 씨를 말하는 걸까요? 이 씨는 씨줄의 씨를 말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배틀을 이용해 직접 짠 배옷을 즐겨 입었는데 장마처럼 비가 자주 내리면 나무의 배틀도 습해지겠죠. 그래서 씨실이 잘 먹어 들어가지 않아 천을 짜기도 힘들어집니다. 씨가 먹히지 않는다는 말은 씨실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구레나룻은 귀 밑에서 턱까지 길게 난 수염인데요. 레에 시옷이 들어간 구렛나루가 아니고 시옷이 루에 붙은 구레나룻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구레는 소나 말에 머리에 씌우는 굴레를 말하고 나룻은 수염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나룻은 굴레처럼 얼굴을 둥글게 감싸고 있는 수염이라는 의미입니다. 으뜸과 버금은 여러 개 가운데 첫째 가는 것이 으뜸, 바로 그 다음은 버금입니다. 버금 간다고 하면 으뜸을 뒤따르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감투 쓰더니 달라졌어. 여기서 감투는 모자입니다. 옛날에는 주로 벼슬아치들이 쓰던 모자라서 벼슬이나 벼슬아치를 가리키는 말이 됐습니다. 갓길 통행금지에서 갓길, 가장자리에 난 길이죠. 구급차나 경찰차가 지나갈 수 있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워둔 길입니다. 벚꽃이 만개에 써요와 만발에 써요에서 만개와 만발은 다른 뜻입니다. 만개는 벚나무 가지의 꽃들이 개화한 상태가 80%를 넘겼다는 의미로 활짝 핀 벚나무를 보고 하는 말이고요. 만발은 그 공원에 벚나무가 아주 많아 공원이 벚꽃으로 뒤덮일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복면가왕의 복면과 가면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면은 얼굴을 가리는 도구로 특정한 표정이나 인상을 묘사해 만든 조형물, 형상물인 경우가 많고 복면은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된 천조각을 주로 말하는데요. 주로 보자기나 수건천을 복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복면가왕이라는 프로에서 사용하는 가리개는 가면입니다. 애국가 3절 가사에 나오는 가을 하늘 공활한데, 여기서 공활은 텅 비어 매우 넓다는 뜻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을 비유한 말이겠죠. 그리고 흔히 쓰는 광활, 광활한 만주벌판 할 때 광활은 막힌 데가 없이 트이고 넓다는 뜻입니다. 감색은 무슨 색이고 곤색은 무슨 색일까요?
감색을 감의 색깔, 주황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감색은 어두운 남색을 말합니다. 진남색, 검남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곤색은 일본말입니다. 곤이 남색을 말하는 일본어입니다. 슬라의 자제분은 몇이나 되신가요? 또는 저는 할머니 슬라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슬라는 무릎 아래를 말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 무릎 아래 두고 키운다는 의미로 슬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떠세요? 책틈과 함께하는 어휘력 훈련 시간이 도움이 되시나요? 이미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어휘력을 갖고 계신 겁니다.